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박증과 조현병 치료의 권위자이신 권준수 교수님께서는 뇌과학을 이용한 정신질환 기전이나 치료 연구를 통해서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개척하신 한편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권준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현장에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전환기, 그 다음은 이제 혁신적, 그 다음에 정신건강,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예타 준비를 하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R&D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키워드 세 개가 현재 시점에 가장 지금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대전환기인가? 오늘 네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진단이 아까 이현정 선생님 아까지 슬라이드에서 나왔다시피 현상학적인 진단, 겉으로 보이는 증상과 여러 가지 주관적인 그런 데서 거기에서 진단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에 의한 바이오 타이핑으로 지금 옮겨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DSM-5에서는 바이오마커에 의한 진단 분류에 어떤 그 정보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에 예측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DSM-5에는 못 들어가고요. 아마도 DSM-6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 이미징, 인지기능,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마커는 어쨌든 정신현상과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마커니까 그런 이제 그 마커들을 중심으로 분류 체계가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좀 더 이제 치료가 좀 더 원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현상학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전환기이다. 메저러블하다, 측정 가능하다.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정신현상이 그냥 단순히 우울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우울한 정도를 메저러블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로 측정 가능한. 이제 이런 게 대전환기고요. 혁신적이다. 제 생각은 혁신적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년에 많게는 정말 한 1조 정도의 지금 R&D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혁신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R&D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지금 테크놀로지들이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오는 AI라든지 빅데이터, IoT, 클라우딩 이런 게 다 지금 정신의학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정신의학이 지금 여기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의 방법들이 다 정신의학에 들어와 있죠. 그건 굉장히 지금 혁신적인 거고요. 정신건강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지금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고요.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정신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비대면 진료 이런 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정말로 이게 혁신적 대전환기의 정신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포럼을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발표자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의 김한숙 과장님과 같이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제가 먼저 지금 토론자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유전정보 등 여러 가지 조직 세포 확보가 필요해서 실제로 직접 뇌세포를 체득하는 게 어려우니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세포, 피부세포, 여러 가지 그런 인체 유래 자원물을 수집, 보관, 관리하는 바이오뱅크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오뱅크가 역시 정신질환 연구에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디지털 페노타입도 제가 좀 이따가 좀 질문을 드릴 건데, 밸리데이션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금 파라미터들이 나와 있지만, 그게 과연 정신 현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런 밸리데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뱅크도 중요한 하나의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서로 또 이 브레인 뱅크를 통한 여러 가지 이상이나 이런 거를 또 이제 디지털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브레인 뱅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이건 아마 김한숙 과장님이 좀 직접 관련은 오늘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런 진단 체계를 확립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뱅크가 중요해서 환자로부터 이제 추출한 생체 지표들, 생체 정보들을 모으는 뱅크가 지금 구축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시고요. 저희 지금 기획 단계에서도 상당히 기획위원회에서, 총괄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라 기획되고 있는 지금 사업에, 장기 사업에 지금 일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바이오뱅크 사업은 없고요. 근데 다만 좀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 저희 신체 질환에 대한 바이오뱅크 사업도 상당히 난항을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거의 수십 년간. 근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반영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잘 구축을 해야겠다. 왜 어떤 목적으로 모으는 뱅크인지를 잘 확실하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기획 단계의 사업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면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한숙 과장님 말씀은 아마 좀 더 구체화되면서 필요하면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브레인뱅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한 디지털 쪽이 전체 프레임을 구성을 하지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R&D 사업을 가능하면 많이 아마 포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정신건강에서 디지털 페노타입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집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이슈 문제가 없는지요. 카카오나 네이버,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자료들은 데이터 회사의 큰 자산인데 쉽게 제공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황희 대표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근본적으로 의료 정보는 항상 이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문제가 따라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옵션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모을 거냐 안 모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익명화나 가명화나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뭐 이 데이터가 위치하는 로케이션을 어디로 할 거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병원이나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할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 시큐리티와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거를 핸들링 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이 데이터를 이제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그래 좋아. 근데 얘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건가에 대한 소셜한 펌한 트러스트가 생기기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국가 뭐 예를 들면 피노타입 데이터뱅크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이 프린시플하고 이게 플랫폼 회사로 넘어갈 때 프린시플이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제가 아직도 물이 덜 빠져서 그런지 플랫폼 회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이슈는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최근에 구글의 내부 테크니컬 리뷰 첫 줄이 구글이 왜 메디컬 AI를 계속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안 모으고 AI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테크니컬하게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지만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나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제 발표 때 컨슈머 AI를 얘기를 하면서 환자의 디바이스 위에 데이터가 있으면 기업은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에 실어서 보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의 사실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데이터가 환자의 디바이스 안에 있게 됨으로써 이거를 카카오나 네이버의 빅테크 플랫폼 위에 데이터를 모으지 않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 일정 서비스는 모아야만 하는 서비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환자가 동의하고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대한 분명한 룰을 가이드를 가지고 지켜서 세컨더리하게 이제 양쪽의 서버인데 메인 서버는 디바이스에 있고 플랫폼 회사의 서버는 세컨더리 처리만 하는 형식으로 해서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조금 이제 컨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R&D를 이제 기획을 하시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처음에 이제 그 프라이버시를 딱 한 가지 룰을 가지고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제 서드 파티나 인더스트리가 들어올 수 있는 룸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갖고 가야 될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추후에 이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마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회사, 인더스트리에서 원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또 보는 것과 의학 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학자 뭐 이런 분들이 다 결국 컨센서스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해킹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 정보를 이제 다 모으니까 그게 지금 뭐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단순히 뭐 개인 정보 컨피덴셜리티 차원이 아니고 그 해킹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 자료가 다 뭐 심지어는 KT 이런 데서도 정보가 막 새 나가니까 하여튼 상당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신건강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제게 정신과를 하시고 싶은 정신과와 IT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현재 주로 임상 또는 IT 분야의 전공자들을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는 이 밖에 전공자 또는 경력자가 활동할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황희 대표님, 혹시 카카오에서 어떤 분을 뽑을지 인재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인재상은 에틱스가 분명하신 분이고요. 전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제한된 리소스이기 때문에 뭐 김수진 쌤 같이 훌륭한 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정말 삼고초려를 했지만 제 강의 끝나고 와서 권준수 교수님께서 옆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사람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임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제대로 서비스가 되려면 지금 병원에서도 의사 이외에도 여러 직종의 뭐 임상심리사, 치료사 등등등 해서 뭐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등 굉장히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기술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아는 뭐 예를 들면 저도 정신과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뭔가 아는 척하고 지금 떠들고 있고 강성지 대표도 사실 전자과 의사인데 정신과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꼭 전공이 정신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들께서 정신과라는 이 한 패러다임을 보면서 다른 질환과의 밸런스나 다른 질환과의 여러 가지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의지와 에틱스와 약간의 정신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잘 적응하실 수 있는 인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면 이 분야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엑스퍼트들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특히 정신과 쪽은 그냥 이게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문제,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웰리스 쪽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성희 대표께서 그 수면 문제 웰리스로 좀 한다. 이 웰리스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경계가 좀 불분명한 지역도 있겠죠. 그렇다면 프리벤션을 한다? 미리 예측을 한다. 이건 웰리스 분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의료 분야에서 좀 더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문화, 컬처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저기 황희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음악감, 음악 치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웰리스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뭐 이런 거도 질병에도 도움이 되지만 뭐 일반 그런 상황.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화적인 측면, 컬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관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정도영 선생님은 뭐 말씀해 주실래요? 대학에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운영하는 연구실에 이제 대학원생들을 보면 뭐 저희 심리학과나 정신과 의사 출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온 사람은 없고요. 되게 공대 출신인데 뭐 컴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산업공학과, 아니면 인간공학과, 아니면 디자인, UX 이런 걸 했는데 좀 심리, 행동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고 협업 능력이 좋은 것 같다. 조별과제 같은 데 해본데 리딩도 잘하더라. 이런 친구들이 저랑 핏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재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여러 대학들에서 디지털 헬스학과, 저희 학교도 여러 대학병원들하고 의과학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뭐 내년부터는 의대생을 저희 과기원의 기숙사에서 한 학기 있으면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SK바이오팜에 계신 우리 황성만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그냥 상당히 좀 연구 기획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인커리지먼트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복지부에서 하는 소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획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바이오 산업 역량 향상에 반드시 기여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연구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 혹은 집중 전략이 있는지요? 김한숙 과장님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확실하게 오늘 논의 발표하고 논의해주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연구, 그러니까 정통적인 바이오 연구에서 해왔던 것들하고는 좀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전략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방법론적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얼떨결에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연중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바이오뱅크를 물어보셨거든요. 정통적 바이오 R&D에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사실 바이오뱅크는. 근데 그게 만약에 브레인뱅크라든지 이런 생체 자원에 대한 뱅크라고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전적으로 데이터 뱅크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 연구하고는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를 거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황희 대표님 중간에 컨슈머 AI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밸리데이션을 논하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이오 R&D에서 밸리데이션 했던 방법과 상당히 다른 걸 요구하지 않을까 앞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R&D를 기획할 때 이게 서비스 R&D가 더 적합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의 서비스 R&D로 대형 기업이 진행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복지부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스케어 R&D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R&D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밸리데이션 방법이든 연구 방법론이든 이제까지 정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걸 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기획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연구에서도, 글로벌 멘탈 헬스 측면에서도 이게 두드러지는 그런 연구 반복론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구 방향이, 물론 이제까지 정신의학적 관점의 R&D도 굉장히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페노타이핑, 정확한 진단 체계를 만드는 연구까지도 다 포함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최적화된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그러니까 연구 자체가 바로 서비스고 그게 바로 밸리데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나온다면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오늘 대부분의 발표 내용들이 그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획사의 사업이 3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1분과는 이제 일반인을 좀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웰니스나 얼리 프리딕션 또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좀 될 것 같고, 거기는 우리 안석균 교수님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2분과는 병원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삼성병원의 전홍진 교수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고, 3분과는 혁신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런 뉴로모듈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양대 장동표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코멘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좀 방향, 방법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는지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좀, 한석현 선생님.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방향을 조금 좀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일분과에선 프레딕션, 프로모션,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래서 뭐 웰리스는 프로모션 쪽일 것 같고, 프레딕션 이거는 이제 어떤 하이리스크 상태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것일 것 같고, 파티시페이션은 진짜 웰리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내가 패시브한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뭔가를 직접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통합을 기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김한숙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기획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금 외국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연구, 약물 연구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길어야 되고 노하우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소위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쪽은 지금 외국에서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미 다 돼 있는 거는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한숙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왔는데 밸리데이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 측정 방법들로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를 했는데 흥분 상태와 분노 상태 모두 심박수가 높은 것처럼 높은 것과 같은 신체 반응 그리고 같은 증상이라도 정서 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를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디지털 페노타입에서 이현정 선생님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이게 뭔가 기분이 나빠서 보이는 반응인지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보이는 반응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페노타입으로 어떤 정신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 하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 AI가 발전을 하고 하더라도 피지올로지와 비헤이비어의 변화를 디텍트하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브노멀한 상태, 이런 반응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정서 반응이 변화를 디텍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브노멀한 상태로 가는지, 상태는 충분히 저희는 데이터가 충분히 모여지고 릴라이블한 어떤 측정 방법과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걸 목표로 하긴 하는데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넌스페시픽한 반응들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한 지금 한계거든요. 우리가 불안해지면 심장이 뛴다. 당연히 뛰죠. 불안해지면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뛴다고 다 불안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스페시픽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스페시픽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피노타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면 굉장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쪽에 좀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현규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뇌인지공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현병이나 강박증의 뇌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분의 연자분 발표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이런 디지털 데이터 타입과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정신질환의 어떤 생물학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디지털 타입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바이올로지컬 팩터들을 과연 어떻게 이런 디지털 피노타입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 과연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그 리서치에서 밝혀왔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답변은 전홍진 교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과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페노타입과 기존의 바이오마커, 블러드나 또는 이미징, 인지기능 뭐 이런 거와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예. 저도 갑자기 지금 예, 답변을 하게 됐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과에서는 제가 치료에 관한 것을 맡고 있는데 기존의 그 뭐 뇌영상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의 밸리디티가 각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하나하나는 유의하다고 나오지만 실제 클리니컬하게 접근하기에는 실용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실제 클리니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는 밸리디티가 낮지만 여러 개를 통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통합적인 데이터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대답을 하려고 막 생각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폴스 알람의 문제입니다. 폴스 알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알람을 주는데 그때 폴스 알람을 계속 주면 오히려 정신건강을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뇌졸중을 미리 예측하는 센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뇌졸중을 예방하는 센서가 계속 센서가 울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뇌졸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클리니컬 엔드에서는 센시티비티도 중요하지만 스페시피티를 맞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마커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클리니컬하게 폴스 알람을 줄일 수 있는 데 대한 고려까지 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프랙티스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마이크 좀 어느 분이 마이크 그쪽으로. 김대인 선생님 그다음에 하시고 장미숙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장미숙 교수입니다. 저는 그 조현병 환자 그 세포에서 그 신경세포로 변화해서 그 세포 리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그 디지털 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어떤 폴스 얼람이라든지 그런 그 환자의 어떤 스페시픽한 리스판스를 제대로 캐치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돼야 되고 또 프리시전 메디슨 그
형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도 그 각자 그 어떤 심박수, 그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을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데이터가 상당히 유전적 정보를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하고, 따라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서는 반드시 그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도 같이 구축하는 그런 같이 패럴렐하게 서로 컴플리멘터리하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진 선생님. 네, 오늘 아주 좋은 발표도 많이 들었고 아주 건설적인 또 이제 디스커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대전환기 정신건강 R&D의 지금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는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정신과 영역에서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이슈에 있어서는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절대 그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정신과에 관련된 의료 데이터는 익명화 하더라도 병원을 벗어나기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제가 정신과 질환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신과 환자의 데이터는 밖에서는 안 하고 정보 분석실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거의 승인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룸을 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전환기 정신건강의 핵심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여러 지금 뭐 카카오에서도 데이터를 하시겠다 그랬지만 정신과 환자의 데이터를 그러면 포털에서 이용하는 게 과연 그걸 해서 연구하는 게 뭐 IRB 승인이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지금 상상하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보건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전환기 정신건강의 R&D 포럼의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챌린지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부터 사실 해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황인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마이 이제 헬스 데이터라고 지금 하는 게 아마 국정 이번에 과제 25번에 아마 좀 윗단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환자 동의 기반 하에 자기가 본인이 데이터를 이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 데이터를 거기다 합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보 전송권이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복지부에서 법을 약간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에 의료기관에서 회사로도 그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것까지 아마 고려를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럼 과연 정신과 환자들이 이런 마이 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일까? 과연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딘가 제공해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과 환자들보다는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좀 다행스러운 건 제가 시범 사업을 지금 부산대랑 저희랑 250명씩 하고 있는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좀 밀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를 되게 고무적으로 다른 과 환자보다 더 모티베이션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는 대전환기 정신기계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가능하면은 환자 조금 동의하에 마이 데이터 사업과 좀 연결해서 조금 이렇게 짜서 들어가면은, 그리고 그것들이 마이헬스의 데이터는 정신과가 조금 그런 영역에서 좀 배제돼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낼 때 그거를 좀 코워크를 해서 가면은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좀 얻는 허들을 조금 우리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사님. 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 지금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고민을 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헬스케어의 김수진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면 두 가지 정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님 계속 이제 밸리데이션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 하나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 모아서 그 디지털 피노타이핑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럼 데이터들 모아서 우리가 우울을 측정해 보자라고 하면 과연 우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 정신건강 쪽에서 대부분의 우리 증상들은 데피니션이 지금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골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어서 그런 미스매치가 가장 어려운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데이터들을 많이 해서 뭔가 딱 매직박스처럼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정신과의 특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심박수며 뭐며 뭐 걸음수며 여러 가지를 막 모아서 이 사람의 불안이 이만큼일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그냥 그 사람 본인이 나 참 불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가 사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음.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그 사람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지 자체 이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로 계속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도 좀 계속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 셋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지금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피노타입과 뭐 대응되는 개념으로 엔도타입이라고 본다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측정돼야 되는 중간 지표들, 이를테면 우리가 디프레션을 알기 위해서 이제 퍼티그 아니면 뭐 사이킥 에너지 이제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이제 측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퍼티그를 알아냈다고 하면 그게 디프레션을 모델링하는데 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체 질환 쪽에도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나 뭐 하트 페일러나 그러게 보면 결국에는 이 정신건강 R&D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 전체의 의학에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겠는가? 또 반대로는 또 인근 필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델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면 거기에 특히나 뭐 웬마커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연구들이 있다면 그런 들 차용해 와서 우리가 같이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정신 현상을 지금 생체 신호로 센싱으로 디텍터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신체 질환을 우리가 찾아내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저는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연결시킬 수 있나. 아까 예 조금만요. 아까 장동국 선생님 혹시 말씀하시려고 아닙니까? 예 뒤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예. 네. 저는 아스트로젠 뇌질환 치료제 개발 회사인 아스트로젠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기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톡 많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 선생님 이제 정신과 질환 그 의사 선생님을 환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뇌 안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화학적 전기적 변화가 과연 그 질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디지털 디바이스가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고 계속 24시간 추적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런 디지털 바이오마커 자체가 그런 상태를 갖다가 계속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바이오마커가 실제로 또 바이올로지컬 바이오마커하고 분리가 돼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코릴레이션을 찾아가지고 같이 고려가 돼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코멘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페노타입. 뒤에 예, 누가 손 드셨나요? 예, 제일 뒤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 웰리스 브랜드 아나파보를 운영하고 있는 황희림 대표라고 합니다. 카카오 헬스케어 황희 대표님과 웰트 강성지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서 손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웰리스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 업계가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카카오 헬스케어랑 또 웰트 모두 좀 지금 집중해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보험 산업이나 일반 보험사들
과의 그 발전 방향성이나 파트너십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다른 분들 또한 특히 치매나 또 강성주 대표님 운영하고 계시는 불명 같은 것들은 일반 보험사에서도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보험산업과의 동향이랑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질문은 약간 기밀, 회사 기밀과 관련돼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황희 대표님.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이미 짐작하실 텐데 인슈런스하고 헬스 데이터를 붙이는 건 물론 한 목적적으로 잘 움직이면 궁극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전에 김대진 쌤이 마이데이터 얘기도 하셨지만 헬스케어가 마이데이터에서 왜 금융이나 이런 데랑 같이 가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데이터를 금융이나 핀테크에 붙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놀겠다고 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 결과물을 보험에 갔을 때 보험에서 이 수혜를 받는 그룹이 있으면 사업의 속성상 반드시 거기서 소외받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회사가 처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데 만약에 특히나 대기업 플랫폼 회사가 그거를 보험이랑 연계해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는 이븐 카카오 안에 페이 보험이 앞으로 생기고 영업을 하겠지만 당분간 국내에 있는 보험사들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바이탈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잘 아시는 것처럼 AIG하고 같이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을 보험으로 끌어들인 되게 좋은 사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실망스럽게도 바이탈리티에 처음 이 AIG가 인게이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줬던 거에서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액티비티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무부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레귤레이션을 갖고 가지 않으면 기술이 잘못하면 핀테크와 보험과 이 헬스케어가 만나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안 좋은 사례가 하나라도 생기면 이 산업 생태계에 지금까지 10년, 20년을 고생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지 대표님. 네. 처음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는 공보험을 먼저 검토하고 있어요. 공보험이라고 하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 영역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인정하고 보험을 적용해낼 수 있다면 민간 보험도 사실 일정 부분 같이 이제 동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 자체가 사실 아까도 제가 라이브 데이터 막 보여드렸지만 거대한 연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사실 본질이고, 예전에 그 보험사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해서 의사들도 몰랐는데 혈압을 먼저 찾아낸 거, 그게 보험사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우리가 정신 건강을 정량화하고 우리가 모르던 클루들을 찾아내서 미리 어떤 개입점들을 찾아내고 측정 방식을 구상해내는 것들이 뭐 그렇게 먼 분야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강의 리스크를 파이낸셜리 해지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우리는 서비스로서 그 리스크를 해지해내야 된다는 거를 저희는 보고 있고, 이 같은 데이터를 사실 봐요. 뱅크샐러드랑 저희랑. 뱅크샐러드가 요즘 이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막 하거든요. 마이데이터 플랫폼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건강 리스크를 추측해서 보험 상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치료하는 옵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뭐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동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충분히 리터러시를 감안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써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 때 뱅크셀러들은 그 동의를 또 얻어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뭐 이런 형태로 아마 굴러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 카카오도 그런 분야에 사실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요. 잡은 김에 한마디를 더하면, 아까 제가 너무 상상력을 자극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근시일에 일어날 미래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근데 데이터를 모아서 뭐 측정을 하고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뭐 개입을 하는, 그 개입의 어떤 수준이나 그 해상도가 어떻게 될지, false positive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그 순도가, 서비스의 순도가 높아지면 제가 보여드린 미래가 현실이 되겠죠. 근데 자율주행도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발전시키면서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지도 학습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완성하는 과정에 있듯이, 저희가 구상하는 이런 서비스들,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도 그런 과정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 기술이 숙성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상상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라,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동표 교수님,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중에 데이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또한 많을수록 예측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진료가 우선인 장비, 임상 목적 외에 데이터를 충분히 얻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R&D, 이 정신건강 R&D 사업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 R&D 사업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분과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그 코멘트 중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데이터를 얻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2분과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3분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플랫폼화 시켜서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스포레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 찾아가서, 장구적인 관점에서는 병원에 찾아가서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피노타입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컨티뉴어스하게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 특히 이제 한 달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분과에서는 그 포함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포함이 돼서 과제 R&D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 뭐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빨리 예방하고 예측하고 이런 쪽의 이제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벽걸이에 무슨 모니터 이런 데 자기 얼굴을 보면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기분이 어떻다. 뭐 어떻게 좀 출근하기 전에 뭘 좀 하라든지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게 다 스며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너무 좀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앞으로 아마 기획사업도 그렇고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발표해 주신 네 분, 그리고 또 복지부 김한숙 과장님, 또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